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진천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이제 제가 통합돌봄 업무를 2019년부터 그쵸, 7년이 넘었습니다. 7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복지부 포함해서 제일 오래 담당한 이제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여기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 본청에서도 오셨고 읍면동도 오셨고 보건소도 오셨고 공무원분들 외에 또 민간분들도 이제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이제 이게 7년 동안 업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인지 그렇죠? 잘 아실 거라 좀 불쌍한 마음으로 애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저만 보면 너 통합돌봄 때문에 왜 이렇게 말랐냐 이제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 원래 말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통합돌봄 때문에 더 말랐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재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한소정 위원님께서 통합돌봄 정책이 어떤 거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분청 담당 주무관 본청 주무관으로서 이제 그 여기 본청이나 읍면동 또 보건소 또 민간의 이제 여러 기관들은 좀 통합돌봄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이랑 통합돌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합지원 창구의 역할들 그런 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은 앞에서 너무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이제 삶의 질, 내가 노후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 이제 통합돌봄이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노후에 내가 살던 집에 살고 싶지 좀 잘 모르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제 그런 데서 살고 싶은 분들 많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돌봄의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시설을 많이 가게 되는 게 좀 현실입니다. 이제 앞서 박사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담당자로서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노인 맞춤돌봄 있고 통합돌봄 사례관리 있는데 왜 통합돌봄을 또 하냐, 이거 만들어서 중복되고 더군다나 이제 읍면동에는 인력도 안 주고 보건소도 인력도 안 주는데 이거 뭔 차이도 모르겠는데 왜 또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가 이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몇 가지 좀 사례를 보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진천군에 이제 진천읍인데 이제 진천군도 군단이라서 진천읍에 거의 노인들 반 정도 사세요. 50% 사시는데 진천읍에 거주하는 A 어르신 78세 여자 독거 어르신입니다.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만성질환 있지만 평소에 잘 지내세요. 병원도 잘 다니시고 약도 잘 드시고 경로당도 다니시고 노인복지관도 다니시고 잘 지내시는데 이제 문제 최근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 화장실 넘어지셔가지고 낙상. 어르신들은 이제 넘어지시면 이렇게 거의 넘어지면 대퇴부골절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대퇴부골절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대퇴부골절 되셨습니다. 그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수술하셨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죠. 대퇴부골절이면 집에 오실 땐 거의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거의 와상 수준으로 이제 오셔요, 사실은. 오셨습니다. 퇴원할 때 재활병원 입원하는 것도 이제 고려했지만 거긴 간병 있어야 된다고 간병비 든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너무 답답해 하셔요, 병원에서. 일단은 집이 어떻게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난 집으로 가겠다 고집을 피우셔가지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대퇴부골절 수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움직이는데 현재 집에서는 식사도 청소도 씻는 거 이런 것도 잘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지역에 굉장히 많으세요. 어르신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낙상으로 팔골절, 대퇴부골절 이렇게 오시는데 그럼 이런 분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경기도만 해도 누구나 돌봄 같은 것도 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노인 맞춤 돌봄, 누구나 돌봄, 긴급 돌봄으로 이분들이 다 커버될까? 이분 사실 이제 당연히 평상시에 건강하셨으니까 장병 등급은 당연히 없으시겠고 장병 등급 신청해도 등급 이제 급성기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이분이 지금 제일 필요한 시기는 이 시기에 장병 받아서 일상생활 지원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좀 이제 그런 상황 어렵습니다. 긴급 돌봄 연계할 수 있죠. 긴급 돌봄도 최근에 생겨서 연계할 수 있지만
경기도도 어떤 지역은 또 긴급돌봄 하고 안 하고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돌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인데 이분은 상태에 따라서는 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돌봄 체계에서 이런 분들은 많이 있으신데 사실상은 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독거 어르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읍면사무소에서 태어난 걸 알 수 있을까부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런 분이 있는 거를 과연 알 수 있을까? 병원에 퇴원했다가 와서 이분이 이거 좀 신청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은데 읍면동에 잘 일단 몰라요. 이제 알았어요. 이분의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왔습니다. 우리 옆집에 이런 어르신 계시는데 이분 좀 돌봐줘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읍면동의 복지공무원으로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통합돌봄 있기 전에 진천에서도 이분한테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이분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게 노인 맞춤 돌봄 중점? 근데 이분의 욕구로는 그건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하다면 이제 이분의 이제 미래는 이러합니다. 돌봄 서비스 잘 못 받으시다가 식사랑 청소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움직이신다고요. 못 움직이시는데도 그래 또 넘어지셔. 그럼 또 입원하시죠.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장기왕 4등급 딱 나오시는 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서 지역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분들을 좀만 이제 돌보면 3개월, 4개월만 잘 돌보면 충분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도 지역의 돌봄 체계가 너무 없어서 장기왕 등급으로 좀 밀어넣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의 돌봄 체계가. 또 다른 사례입니다. 진천읍에 거주하신 노인 부부가구인데 등급이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신 분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연계됐습니다. 고도 비만이시고 양쪽 무릎 통증, 거동 불편으로 서서 이제 식사도 서서 하시고 거의 서서 생활하십니다. 고혈압, 고지혈, 만성질환 있고 거동 불편으로 관내 이제 의원에서 대리 처방 받아요. 배우자분이 약 대리 처방 받아서 약 복용하고 있는데 혈당은 400에서 500 정도로 조절되지 않고 1회에 한 번에 먹는 약이 한 12알씩 먹습니다. 짜게 먹고 치아 상태도 불량하고 영양소도 불량합니다. 이런 분들도 지역사회에 많거든요. 저는 이제 복지직 공무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통합돌봄 하기 전에 제가 읍면동에 있으면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가구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 사실 이 대상자가 일단 복지 쪽에 연계될지도 의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동네 주민이 또 이분 신청해서 가봤어요. 제가 상담한다면 노인 부부 가구고 등급의 A 대상자고 고도 비만에서 무릎 통증 때문에 서서 식사하신다. 그 다음에 자녀는 어떠하고 소득과 재산은 어떠하고 주거는 어떠해서 이분이 공적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 안 된다. 그렇게 좀 상담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복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분 저소득층 아니라면 공적 서비스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소득과 재산에 중심돼서 복지 서비스들이 다 됐지. 밑에 말하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만성질환 사실 이분의 욕구는 그런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이거든요.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를 과연 복지 쪽에서 나가 상담했을 때 상담이 잘 이루어졌을까? 좀 의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니까 병원을 직접 못 가시고 보호자가 약만 타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혈당 수치, 혈압 수치 재봤더니 관리가 전혀 안 되시는 분. 이런 분도 조금 있으면 이제 장기왕 등급으로 넘어가시는 거. 건강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복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 대상자나 돌봄의 대상자로 이렇게 받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통합돌봄 이전에는. 이런 분들도 결국은 요양원, 요양병원 이제 갈 수 있도록 밀어넣는 거죠. 관리 지역사회에서 안 하고. 마지막 사례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이제 백곡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장기왕 이분이 있으세요. 다행히 장기왕 4등급. 최근 대장암 수술하셨고 장루 유지하고 계십니다. 암 진단 후에 우울과 수면장애 생기고 정서적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이제 장기왕 있으시니까 4등급 있으시니까 방문형 서비스 받아요. 식사, 청소, 일상생활 다 가능하고 지내시는 건 문제 없는데 이분의 고민은 그거예요. 장루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장기왕에서 좀 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좀 어렵다. 건강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이 결정적인 거는 암 때문에 이제 청주에 있는 병원을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셔야 되는데 이 백곡면이 깡촌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가야 충북대 병원을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으신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그렇게 가고 나면 진이 다 빠지시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나 이러느니 요양병원 들어가시겠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장기요양 4등급 받고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암이나 뭐 장루 유지하셔도. 근데 그런 건강관리나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충북대 병원 갈 때 이렇게 이동만 잘 지원해줘도 지역사회에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정도의 욕구만 있어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돌봄의 큰 목적들이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 절약하는 것,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역사회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례조차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돌봄이 잘 안 되고 의료적인 서비스가 안 되고 뭐 의료와 돌봄이 같이 이제 안 되니까 다 돌보지 못해서 이분들이 장병 등급, 요양병원, 요양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시는 거라 최소한 이 정도의 대상자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를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있고 보건소에 방문보건 있고 치매암센터 있지만 사실 이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통합돌봄해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뭐 맞춤 돌봄, 보건소에 방문보건, 치매암센터 모든 서비스를 통합돌봄에서 이제 컨트롤해서 이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야말로 좀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지역사회에 계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좀 지역사회에 있게 하자. 그게 이제 통합돌봄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들과 좀 차별하게 다시 통합돌봄을 덕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들 정도는 사실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체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갈 길이 생각보다 이제 먼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통합돌봄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제 굉장히 급하게 뭐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멘붕 상태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미션들이 있어요. 내년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청에 큰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례 같은 사례들을 이제 지역사회에 좀 돌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여러 서비스들이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재가복지 서비스, 뭐 식사 지원 서비스, 복지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 치매안심센터, 노인 방문 구강 사업도 있고, 중심재활 사업이라고 해서 재활 서비스라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도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어쨌든 융합한다 말했지만 다 제각각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식사 서비스를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모든 지자체에 재가 노인에 대한 식사 서비스가 있어요. 주로 이제 복지과에서 하죠. 식사 서비스를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올해 만약에 100명에 대한 식사 서비스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한다.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예산 세우고 사업계획 세우고 읍면동에 이제 내려보냅니다. 우리 또 노인 인구 비율대로 공정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노인 인구 비율대로 읍면별로 딱 배분을 해서 식사 서비스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3월까지 읍면동에서는 식사가 필요한 분들을 해서 추천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어르신들 중심으로 식사가 필요한 분들을 명단을 쭉 보냅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이제 식사 제공 기간에 명단 주고 쭉 가는 게 이제 보통의 그 식사 서비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식사 서비스는 사실 생각해 보면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는 건 수급자분들, 차상위분들은 경제적 지원하면 되거든요. 근데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잘 못 드시니까 영양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뭐 빈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생기니까 건강이 나빠질 우려 때문에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욕구는 영양 관리, 건강 관리 쪽의 욕구인데 지금까지의 식사 서비스는 복지 쪽에서 소득 재산의 욕구로 판정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가 대부분이 많다는 거니까. 지역사회 대상자의 노인의 욕구는 건강관리를 따른 식사인데 그런 분들 만약에 식사 서비스 필요하다고 하면 못 받아요. 왜냐면 일단 수급자 차상이 아닐 거고 저소득층 아닐 거고 저소득층이 하더라도 이미 식사가 다 차 있어가지고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상자들이 내가 식사만 받아도 좀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분조차도 우리가 식사 서비스 있지만 지역에 있지만 사실상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다 비슷해요.
낙상 예방을 위한 집에 안전손잡이를 단다. 그것도 복지 쪽에서 하잖아요. 대부분 수급자 차상위 어르신들한테 답니다. 근데 낙상 예방하는 이유가 수급자 차상위 어르신들도 막 건강하신 어르신 많거든요. 근데 낙상 예방은 예를 들면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거나 또 낙상을 했을 때 크게 다칠 만큼 골다공증 같은 이제 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사실은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복지 쪽에서는 과거에 낙상 이력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사실 지금까지 관계가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돌봄을 하면서 보건의료랑 복지랑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게 대부분의 대상자 욕구가 건강 쪽에서 나오고 그것들 서비스는 또 복지 쪽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보건의료와 복지가 같이 융합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보건소도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야 되고 복지 쪽도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합돌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전담팀에서 이런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잘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보건소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보건소의 방문보건, 치매안전센터, 그러니까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방문보건의 욕구가 있는 분들을 보건소에 연계하려면 그런 연계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또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노인 맞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다. 그럼 노인 맞춤 돌봄을 연계하려면 그런 이제 지역사회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돌봄 체계를 잘 형성하는 것들이 첫 번째 일입니다. 전담팀에. 또 두 번째 이제 일이 앞서 말씀 사례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자원만 잘 연계해서 대상자가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뭐 너무 잘 하시는 것처럼 기존 자원이 너무 없어요. 뭐 식사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있지만 병원 퇴원해가지고 지금 식사 필요하면 못 받거든요. 그럼 그 자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지만 사각지대들 못 받는 서비스들은 이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 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방문보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지 쪽도 계시고 보건소분도 계시는데 복지 쪽에서 실행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아마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대상자 욕구가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있으면 이거는 보건소의 방문보건 연계 이렇게 좀 이렇게 입고를 이렇게 딱 하는데 보건소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방문보건은 뭐 대상자의 직접 치료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약 잘 드시는지 병원 잘 다니시는지 혈압이나 혈당은 이상 없는지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주는 분들인데 저희 통합돌봄의 대상자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좀 거동도 불편하고 병원도 잘 가시기 힘들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보건소의 방문보건으로 그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앞서 이렇게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재택의료센터라든지 뭐 기타의 방문의료 서비스가 좀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돌봄 쪽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등급 제도도 있고 노인 맞춤 돌봄도 있지만 장기요양 제도와 노인 맞춤 돌봄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등급은 없지만 거의 장기요양 등급 수준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그냥 장기요양 등급 없으니까 내병 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느 일정 정도의 돌봄을 받으면서 좀 등급 나오기 전까지 계속 좀 지역사회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급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역사회에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있는 서비스들을 잘 이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부족하거나 없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들 좀 만들어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예방적인 상태, 뭐 급성기 질환, 만성기, 회복기, 뭐 장기요양에 이르기까지 좀 촘촘하게 의료와 돌봄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야 돼요. 뒤에서 아까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예산과 인력이 없는 사업은 사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돌봄 대상자가 들어왔을 때 이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잘 세운다는 얘기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한 자원들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년도 본사업에서는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담팀에서는 그런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나 보건의료 쪽에, 주거 쪽에 어떤 서비스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실행계획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좀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좀 지낼 수 있는 보건의료와 돌봄의 체계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여기서 핵심은 보건의료와 복지를 융합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와 복지과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지자체에 이런 경험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건의료와 복지가 같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읍면동도 이 통합돌봄 담당자가 간호직이랑 복지직이 같이 일을 하거든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 많이 조사를 의뢰하지만 처음에 지자체 담당자들, 읍면 담당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대상자 욕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뭐 예를 들면 300m를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까? 10개 계단을 걸어 올라가시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1년 전에 몸무게 얼마였고 지금 몸무게 얼마였습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들,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어르신들 가서 상담할 때 좀 어떻게 주로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하러 가면 어르신 손부터 먼저 좀 잡죠. 어르신 손 잡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냐?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시냐? 감기는 들었냐 안 들었냐? 어르신 바닥이 이게 뭐냐? 따뜻하게 좀 하고 지내셔라. 이제 그렇게 막 하면서 자녀들은 얘기도 하다가 근데 이제 어르신한테 300m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조금 어르신 누워 계시는데 딱 봐도 못 걷게 생겼는데 300m를 물어보는 거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죄송한 어르신 누워 계시는 어르신한테 계단을 10개 올라가는데 힘이 들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저까지 뭐 걸어가시는데 힘드시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300m 안 된다. 계단 이렇게 못 올라간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간호직 주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읍면동의 간호직 주사님 되게 좀 철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종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질문지대로 약간 똑같이 물어보셔요. 300m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계단 10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약간 갈등이 생겨요. 그 복지직이랑 얘네는 좀 얘네 인정사정 없는 애들 아니야? 그리고 간호직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는데 정확하게 물어봐도 이렇게 나올까 말까인데 왜 니네는 너무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복지직들은 좀 그렇지 않냐?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한 번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가 대판 싸운 일이 터졌는데 그 읍면동 직원들이 체중계를 갖고 다녀요. 그 몸무게 때문에 어르신 몸무게 이렇게 재는 것 때문에 이제 모르시잖아. 어르신들이 몸무게 모르시니까 체중계를 갖고 다니는데 또 누워 계신 어르신이 간 거야. 그래서 복지직 공무원은 이미 이제 몸무게 재는 건 포기했죠. 누워 계시는데요. 포기했었는데 근데 간호직 주사님 저 옆에서 이제 가방에서 이제 체중계 빼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제 생각하는데 어르신 몸무게 얼마예요? 어르신 모른대. 그럼 어르신 잠깐 일어나서 이제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까 일어나서 몸무게 한번 재보시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복지직이 대빨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민원인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쟀어요. 둘이 나와서 대판 싸운 거예요. 니네는 그 몸무게 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복지직 입장에서 다음에 와서 어르신이 좀 컨디션 좋을 때 재면 되지. 어르신 누워 계셔서 앉기도 힘든 어르신을 꼭 이렇게 세워야겠냐? 그러니까 간호직 주사님 그런 거. 야, 니는 기본도 모르는 애가 무슨 통합돌봄을 하냐?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몸무게 변화라는 거야. 몸무게 변화를 알아야 어르신 건강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네가 통합돌봄 복지사냐? 이게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둘이 전화했어요. 얘랑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복지랑 보건이랑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이제 현장에서 간호직 주사님들이랑 복지직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하면 뭐 일하는 방식의 차이, 물론 성격의 차이도 있겠지만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또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통합돌봄을 하는 이유가 이제 대상자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욕구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융합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자, 같이 일해라 이제 그런 거라 좀 그런 것들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타 분야의 종사자와도 같이 일하는 것들. 건강보험공단이 또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오거든요. 조사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해요. 이제 공단 담당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공단 담당자는 없어서 편하게 말을 하는데 저 공단이랑 일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통합지원회를 하는데 이제 대상자의 이제 상태를 좀 브리핑을 합니다. 어르신이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거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너무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니까 일어나지 않고 엉덩이로 밀면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시골에.
냄비도 바닥에 있고 가스레인지 바닥에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그냥 밀면서 가요, 엉덩이로. 그런 어르신입니다. 저희 읍면동에 이건 복지직이든 가로직이든 이 어르신 보면 이거 도와야겠다, 이거 돌봄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랑 같이 조사를 나간 겁니다. 건강보험 담당자가 이렇게 대상자 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 이동이 가능하시냐? 답안지가 이제 3개예요. 완전 자립, 완전 할 수 있다. 부분 도움 받으면 할 수 있다. 완전 도움, 이분 못한다. 이제 거동 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읍면동의 이제 복지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은 이분은 이게 엉덩이 밀면서 다니는데 보는데 그걸 어떻게 거동이 가능하다고 하겠어요? 거동이 어렵다? 아니면 거동이 부분 도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단 담당자가 이분 거동 가능하시네. 완전 자립. 딱 체크. 근데 이제 이게 웃으시잖아요. 근데 장교양에서는 장교양 그 담당자의 말입니다. 엉덩이 밀면서 가든 굴러서 가든 굴러서 가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굴러서 가든 목발 짚고 가든 어쨌든 가면 이동 가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추후에 공단 담당자랑 같이 조사를 하게 될 건데 공단은 지금까지 장교양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한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돌봄에 대해서는 그분들 몰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밀면서 가는 분은 이분 식사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빨래도 지원해줘야겠다 생각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장교양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일상생활 가능하지. 그렇게 완전 자립으로 표시하면 나중에 이제 욕구가 완전 자립인데 갑자기 이분 식사 지원한다, 일상 지원한다면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욕구 조사에 따라 안 맞는 거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일하면서 아니다. 이분들은 지역 돌봄에서는 이 정도 분들도 충분히 돌봐서 장교양 등급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지역 돌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욕구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완전 자립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통합돌봄의 과정입니다. 저희 공단이랑 일하면서 좀 힘들어서 처음에 이게 그분 통합지원계획 세우는데 식사 지원한다 그랬다가 장교양의 방문 팀장님이 진천군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장교양 쪽은 또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복지, 장교양 또 이제 좀 있으면 국민연금도 들어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저는 안 해봤지만 각자 간에 다 이제 그 입장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맞춰서 가는 것들이 이제 통합돌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랑 같이 또 보건소 입장에서는 복지랑 같이 이제 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돌봄의 이제 프로세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의 역할, 읍면동의 역할, 보건소,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기관들 역할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돌봄 프로세스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됐어요. 이제 많이들 그래요.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볼 만큼 복잡해요. 근데 제가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단 이제 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대상자가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에 내가 돌봄이 필요하다. 어쨌든 집에서 사는데 좀 불편하다. 돌봄이 필요하다. 본인이 신청하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연계가 되든지 민간의 사회복지관 연계되든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먼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접수 받은 이후에 읍면동 담당자가 사전조사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사전조사라는 걸 실시해서 사전조사는 이분이 통합돌봄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통합돌봄의 대상이 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조사하는지 아니면 공단에 연계하는 통합판정으로 연계하든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지 지자체 조사 대상자인지 아니면 공단에 의뢰하는 대상자인지 그렇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치매, 일상생활 능력을 판단해서 이게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건강상태가 좋으면 지자체 조사, 좀 더 안 좋은 장교양 정도 필요한 급이다. 그러면 이제 공단에 의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전조사를 하면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에서 자체조사를 하든 아니면 공단에서 통합판정 의뢰해서 조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거죠. 이분이 어떤 욕구가 있다. 보건의료 욕구가 있다. 주거의 욕구가 있다. 일상생활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욕구조사를 지자체 자체조사를 하든 공단을 통해서 하든 욕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욕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욕구에 따라서 통합지원계획이라는 초안을 짜게 됩니다. 이분이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방문보건에 연계할까?
아니면 치매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치매센터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우울증 관련 약을 드시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다. 보건을 좀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이분이 장병 등급은 없지만 노인 맞춤 돌봄 중점 가지고는 일상생활이 안 되시니까 통합돌봄에 뭐 가사 지원을 한다든지, 통합돌봄에 아니면 식사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괜찮아서 노인 맞춤 돌봄 일반 정도면 충분하다든지, 그렇게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보건의료는 보건의료대로, 일상생활, 뭐 장교양, 주거 이렇게 욕구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 초안을. 이걸 이제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일부 세우기도 하고, 또 본청에서 세우는 대상자도 있어요. 그래서 본청이나 지자체, 그러니까 결국 지자체에서 통합지원계획 초안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통합지원계획, 이 대상자 상태 이러하니, 욕구 이러하니, 상태 이러하니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통합지원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럼 통합지원회의에 주로 본청, 그 다음에 조사를 건강보험공단에 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보건, 치매, 구강, 뭐 재활 이런 쪽에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되고, 또 민간 쪽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아니면 다른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의료기관들, 뭐 재택의료센터라든지 기타 뭐 방문 의료를 하는 이제 그런 종사자들 참여해서 통합지원 계획을 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왜 필요하냐면, 읍면동이나 시군구 담당자들이 이분 치매약 드시니까, 우울증 약 드시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치매센터 연계 이렇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실 잘 그쪽 분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뭐 그 정신질환 쪽이라도 치매로 인한 정신질환 쪽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건지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할 건지, 뭐 아니면 치매센터를 연계할 건지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 방문보건을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방문보건의 대상자가 적합한지, 또는 방문보건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한 10명 정도를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30명을 연계하면 방문보건 어차피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방문보건, 치매센터 각각의 서비스 담당자들이 반드시 들어와서 이 대상자가 이 통합지원회의 짠 거였대로 적절한지, 치매센터 연계하면 적절한지, 아니면 노인 방문보건 서비스 적절한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도 이제 보건소에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보건소도 그렇고 노인 맞춤 돌봄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기관에서 들어오셔서 이분이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였다면 시군구나 진짜 읍면동보다 훨씬 더 대상자의 상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좀 자문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노인 맞춤 돌봄을 연계했을 때 이분이 연계 대상자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통합지원회의라는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거를 연계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이제 통합돌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절차는 뭐 복지 쪽도 그렇고 간호 쪽도 그렇고 너무 익숙한 구조예요. 대상자 처음에 신청하면 상담하고 욕구조사하고, 그 욕구조사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바뀐 게,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게 여러 기관의 종사자들, 특히 보건소와 복지 쪽이 같이 모여서 대상자에 대한 제공계획을 논의하고, 그 부분도 좀 추가되는 부분이죠.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연계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특히 약간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복지 쪽에서는 이미 사례관리라는 게 십수년 전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특히 희망복지원단에 사례관리라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사례관리라는 용어, 통합지원회의, 뭐 통합사례관리회의 비슷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희망복지원단의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오면 이제 복합적인 욕구가 있어서 이 대상자에게 어떻게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희망복지원단은 그러니까 사례관리 회의 한 다음부터 자원 연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이렇게 자원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통합돌봄은 진짜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 쪽에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소득재산조사 통과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냥 주는 거잖아요. 소득재산 통과하면 그냥 주는 건데, 돌봄 쪽에서는 지금까지 사례관리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욕구조사 많이 하고 회의해도 주는 게 확정이 아니야.
그때부터 그냥 연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 복지급여처럼 돌봄도 이제 급여로서 이분이 보건의료 욕구가 필요하면 보건의료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욕구가 필요하면 일상생활 받는 거고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면 주거 받는 거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내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본청에서 자원들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 사업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합지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는 이분의 대상자 욕구가 명확한지, 그 욕구가 맞는지, 그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가 적절한지, 그리고 서비스 연계 기간이 이 서비스를 이렇게 적절히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이 논의되는 거지. 그때부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례관리처럼. 그래서 이 대상자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되면 그대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잘 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상자 상태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바꾸고 뭐 이제 대상자가 좀 일상생활에 가는 건 종결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게 통합돌봄 사업이다. 그 프로세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대상자가 오면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해요. 그래서 읍면동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읍면동 담당자들도 좀 힘드시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통합돌봄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통합돌봄이 좀 읍면동이 힘든 게 저희가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오셔서 신청하는 게 별로 없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주로 방문해서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거나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건수에 비해서 출장을 다 하니까 업무 부담이 굉장히 좀 커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이나 사전조사 같은 걸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전조사인데 사전조사를 해서 사전조사가 통과하게 되면 사전조사 점수에 따라서 공단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치매약을 드시냐, 치매 관련 약을 드시면 사전조사 통과, 무조건 통과예요. 치매약을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활동에 대해서 봐서 1점 이하면 이분은 통합돌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분 정도면 노인 맞춤돌봄 일반이나 보건소 방문보건 정도만 자원만 연계해도 충분히 지역사회에 계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점 이하면 통합돌봄 하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만 연계하고 끝. 그 다음에 2점에서 3점 정도면 돌봄은 필요한데 이제 좀 경미하니까 이분은 지자체에서 그냥 자체로 조사해라.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점 이상이면 이분이 장비왕 등급 수준의 좀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통합판정 조사 받아라. 이렇게 사전조사에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병원 퇴원자나 생애 말기 대상자 그런 분들은 이미 병원 퇴원자나 생애 말기 대상자는 의료와 돌봄이 좀 필요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사전조사 하지 말고 사전조사 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자체조사해라. 그렇게 좀 바뀝니다. 병원 퇴원자나 생애 말기 대상자는 또 긴급하게 서비스해야 되는데 언제 통합판정 의뢰해서 한 달 걸리는데 2달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자체조사해서 좀 긴급하게 서비스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전조사 역할도 주로 읍면동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 사전조사 1점 이하면 단순하게 서비스 안내하고 2에서 3점 정도면 자체조사해서 이제 통합지원에 올리고 4점 이상이면 공단으로 연계하고 병원 퇴원자나 생애 말기 대상자는 지자체 자체조사한다.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내년을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공단에서 통합판정조사라고 해서 공단에서 욕구를 조사해서 보내오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저희 진천군의 통합판정서라고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해본 지자체들은 좀 익숙한 양식일 거예요. 그래서 욕구가 이렇게 옵니다. 이분의 욕구는 일상생활 활동에서 뭐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간호관리에서도 순환호흡, 영양대사, 배설, 근골격계, 주거환경 이렇게 이런 욕구가 있다. 근데 이것만 보고 통합판정서만 보고 통합지원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서 주로 어디 부분에 욕구가 있는지를 좀 많이 봐요. 기능적인 부분에 욕구가 있으면 이분은 사실 일상생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지행동에 만약 욕구가 있다. 이분은 뭐 치매센터를 연계 의뢰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맞춤돌봄이나 그런 정서적 지지, 그 다음에 뭐 간호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렇게 어떤 분의 욕구가 나오는지 보고 그거에 어떤 서비스를 좀 대략적으로 연계하면 되겠다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이 조사 내용이에요. 이 조사 내용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약을 드신다 그러면 어떤 약 이름까지 좀 저희는 조사를 하게끔 하거든요. 공단 담당자한테. 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고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떤 과거에 질환이 있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 조사를 할 때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담당자는 기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 조사하는 거에 익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본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는 통합지원회 해야 할 때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 조사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쪽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분이 치매 약을 드신다. 그럼 단순히 이게 치매 관련 약만 드신다 이렇게 상담하면 보건소에서 좀 판단이 좀 어렵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치매 관련 약이면 그 약 뭐 처방전 같은 거 확인되면 약 이름을 적어 오면 이게 실제 치매 약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치매 관련 약을 드신다 그러면은 약 이름도 좀 적어 와라. 또 보건소에 구강 사업을 할 때는 이분이 양치질 하루에 몇 번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구강을 연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사해 달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건강보험공단 조사자랑 이제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네가 조사할 때 조사를 해와라고 해야지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이제 네트워킹하는 것도 전담팀의 좀 역할입니다. 전담팀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협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이제 복지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보건소랑도 협업해야 되고 공단이랑도 협업해야 되고 민간의 기관들이랑도 이제 협업해야 됩니다. 굉장히 협업하는 구조를 해야 이 사업이 좀 잘 된다. 통합판정 조사를 자세히 조사해달라는 걸 건강보험공단에 꼭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대상자 분에 따라서 자체조사도 많이 이제 익숙한 거예요, 사실은. 뭐 옷입기 혼자서 완전 자립하냐, 부분 도움이냐, 완전 도움이냐, 세수 양치질, 일상생활 이렇게 일상생활 기능 잘 되냐, 도구적 일상생활 기능 잘 되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이것들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통합돌봄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욕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다 완전 자립으로 표시가 됐어. 근데 갑자기 서비스 제공 계획은 가사 지원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욕구가 뭔가 식사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부분 도움이 필요해야 우리가 가사 지원을 하든지 식사 지원을 하든지 이동 지원을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욕구 조사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이랑 통합 지원 계획이랑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들이 매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를 좀 실시하게 됩니다. 많이 조사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걸 토대로 읍면동이나 지자체 본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이제 계획 초안을 세우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가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에 따라서 어떻게 서비스, 이분이 건강관리가 잘 안 되고 만성질환으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셔. 근데 약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약을 그 봉다리에 놓고 검은 봉다리에 놓고 하나씩 빼서 그냥 본인이 드시고 싶을 때 드셔. 그런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막 타온 거 다 검은 봉다리에 놓고 그날 빼서 손에 걸리는 거 먹고 계셔. 그러면 보건소에 방문보건이나 그런 것들 좀 의뢰해서 약 관리를 한다든지, 또 이분이 병원 가시는데 병원을 못 가시니까 병원을 잘 안 가셔. 대리 처방 받으셔. 그러면은 의사가 가서 방문 진료를 한다든지, 그게 좀 여의치 않다면 지역자원이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대상자 욕구에 따라서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가 없는데 통합지원계획만 세우면은 이제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좀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고민하셔야 될 게 통합지원 자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물론 내년에 다 그것들이 자원이 되지는 않을 건 압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걸 알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실행계획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통합지원계획 초안을 짭니다. 통합지원계획 초안을 짜면 저희 같은 경우에 본청 전담팀에서 읍면동에서 짜온 통합지원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요. 이분 욕구대로 잘 짰는지, 그리고 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안을 통합지원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 지원 계획을 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통합돌봄을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서비스만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 보건소의 서비스들, 복지 쪽에 하는 서비스들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주거, 기타 여러 가지 기존의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요. 이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연계하는데 대상자의 욕구에 그 서비스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가 있지만 뭐 제공될 수 TO가 없어서 제공될 수 없거나 그러면 통합돌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통합지원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보건소의 방문건강을 검토하거나 치매 안심을 검토하거나 정신건강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뭐 보건소의 방문건강으로 그 대상자가 좀 커버가 안 될 대상자면 재택으로 연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짜서 통합지원 회의 자료인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회의 자료를 만들어요. 대상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주요 기능이나 상태, 환경 등을 좀 이제 작성을 하고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제공하겠다. 그리고 통합 판정 조사 결과와 똑같이 또 계획을 짜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역사 이분이 예를 들어서 주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주거 개선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주거 개선에 대한 자원이 없어. 그러면 또 욕구는 있지만 통합지원 계획을 그렇게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통합판정 조사 결과와 다른 사회에 뭐 주거적 욕구는 있지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이 없어가지고 뭐 지원 계획에서 보류했다든지 그렇게 좀 근거를 남겨놓는 게 추후에 사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 자원이 있더라도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욕구 조사할 때는 주거환경에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나왔는데 우리 집에 그거 달지 마라. 내가 환자냐, 그거 달면 죽인다. 뭐 그런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거부해서 그러니까 주거 개선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판정되었지만 대상자 거부로 통합지원계획에서 주거 개선은 제외했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에서 어떤 뭐 자원들이 없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왜 통합 판정 조사 결과와 서비스 제공 계획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원 서비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치매안심센터는 이미 연계되어 있고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들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도 서비스 제공 계획에 추가시킵니다. 받고 계시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이분이 이제 병원 퇴원하시면서 빨리 이렇게 좀 돌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우선 돌봄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좀 연계한 게 있고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 회의 때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이 보건소에 방문보건은 받고 있지만 이분의 상태는 낙상사고 이후로 지금 골절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속 기력저하로 누워만 계셔요. 그리고 뭐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계셔요. 이런 분들 수준은 사실 보건소에 방문보건에서 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은 재택의료센터에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재택의료센터를 보건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이 높은가 보니까 낙상 예방 주거 개선, 그다음에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시고 우울감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한다고 이렇게 통합 지원 계획을 이렇게 짭니다. 이 안을 가지고 통합 지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대로라면 일단은 보건소에서 뭐 치매안심센터나 방문보건 서비스 기대상자니까 이분이 서비스 지금 받고 계시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회의 때 말씀을 해주시게 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정도의 대상자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연계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재택으로 담당자가 이분이 그럼 재택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재택으로 서비스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통합지원계획이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지원회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인프라, 뭐 조직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자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기반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지원회의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가를 보면 이제 그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보건소에 많은 협조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방문보건, 치매안심센터, 또 방문구강 이런 사업들의 담당자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이 대상자가 적절한지 방문보건 적절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주셔야 대상자에 대한 계획도 좀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또 여러 가지 보건의 전문가, 요양이나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들이 모여서 아까 통합지원계획 초안을 짠 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막 난상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통합지원계획 초안이 짜진 게 적절하게 짜졌는지, 그게 우리 치매센터 대상자에 적합한지, 치매센터 연계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한 거라 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 막 20분, 30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준 정도의 논의가 됩니다. 핵심은 통합지원계획이 잘 짜졌는지 그것들을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제 해주는 건데, 특히 이제 보건의료적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본청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재활 같은 사업들은 이분이 이제 물리치료가 그러니까 내병변으로 집에 오셨는데 물리치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거 판단은 그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의 좀 전문적인 의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골절했다가 회복해가서 집에 왔는데 이분한테 물리치료하면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나 이제 간호사 전문 의료인들이 이 정도 상태면 뭐 저번에 병원 퇴원했을 때 소견 봤더니 이 정도 상태면 재활운동 하라고 되어 있으니 해도 좋겠다. 그렇게 해야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복지 쪽의 전문가들만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이 대상자에 대한 온전한 통합지원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건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지 쪽에 전담부서가 있지만 주로는 이제 보건의료 쪽의 욕구들이 많이 대상자 욕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들이 중요해서 보건소나 보건의료기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지원회의를 해서 뭐 참여자는 보시는 것처럼 읍면, 공단, 보건소, 의료기관들, 노인 맞춤 돌봄 제공, 그다음 민간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모여서 저희가 보통 한 3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5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진청 같은 경우는 회의를 좀 자주 하기 때문에 대면 방식,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지원 회의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장기요양 등급자는 재계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받고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나 아니면 이동지원 같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추가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회의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확정한 이 회의록들을 좀 공유해서 이제 읍면이랑 뭐 보건소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이렇게 회의를 장기요양 등급자, 뭐 장기요양 등급외자, 급성기 퇴원자 그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하는 것. 이 과정 하는 게 결국 이제 통합돌봄 사업 하는 거거든요. 뭐 지원 계획서 양식이 이렇게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들을 좀 잘 지자체에서 꾸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성의 욕구 목록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뭐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 그 다음에 제도권 내의 서비스, 기존 서비스, 통합돌봄을 만들어내서 추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읍면에서 이런 욕구가 나오면 이런 서비스를 검토해라. 이렇게 좀 목록표, 매주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읍면 담당자들이 욕구를 보고 이 서비스를 검토하겠다. 이제 조금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메뉴판, 인지행동에 대한 행동심리에 대한 욕구 목록이 있으면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니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고독사 예방 이런 서비스들을 좀 검토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메뉴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이 있어야 결국은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자가 되시면 읍면에서 모니터링을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사업은 막 서비스를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계속 지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장기요양 등급자인데 제가 장기요양 서비스 잘 받고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재택의료를 연계해서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3개월, 6개월 모니터링 잘했더니 그 체계 안에서 잘 지내신다. 그러면은 계속 사례 관리하지 마시고 이제 종결하는 체계를 거쳐서 좀 종결을 해야 또 새로운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결 체계를 좀 갖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가 오면 신청 접수 받고 사전조사 실시하고 그 다음에 통합지원계획에 대한 초안을 수립하는 역할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지원회의에 참여해서 그 대상자를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읍면동 담당자니까 통합지원회의에서
참여해서 이제 의견을 주시고 대상자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읍면동 담당자의 주요 역할입니다. 읍면동 담당자. 여기 이제 원래 읍면동만 오신 줄 알고 보건소의 주요 역할은 보건소는 주요 기본적인 역할은 아까 이제 각각의 사업들 있잖아요. 방문보건, 치매안심, 뭐 노인 방문건강, 뭐 중심재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담당자들이 통합지원에 참여해서 이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서비스 연계가 잘 연계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적절한지 그것들을 판단해주고 이제 계획이 끝났으면 본청에서 이제 서비스를 연계를 하면 뭐 내가 방문보건 담당자면 방문보건 서비스를 연계하고 다시 이제 그 연계 결과를 본청에 회신하는 일 그것들이 보건소의 사실 주요 역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본사업 들어가면서 보건소 역할이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방문보건에 대한 그러니까 보건소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건소가 지금까지 약간 지원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했다면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주체적으로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주체적으로 이제 전담팀과 같이 좀 이렇게 합을 맞춰서 나가는 보건의료 쪽에 대한 주체는 보건소라는 의미를 담아서 보건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마 이제 보건소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건데 재택의료랑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해라. 그렇게 좀 보건소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계획 수립하는 거, 재택의료와 방문보건에 대한 총괄, 그다음 통합지원에 참여해서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 개인별 제공계획 검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보건소의 각각의 서비스 연계하는 거, 그 보건소 서비스 연계된 서비스에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보건소의 주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민간의 서비스 이제 제공기관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청에서 새로운 이제 좀 이렇게 서비스, 우리 지역에 없는 서비스들 좀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만들어낼 때 어쨌든 뭐 공무원이나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그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여러 기관들과 같이 좀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식사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가사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민간의 보건 의원들이랑 협업 구조를 갖춰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요 역할은 이 통합지원회의를 할 때 민간의 그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도 통합지원에 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이 제공계획이 적절하게 잘 반영돼 있는지 또는 우리 서비스 제공하다가 보니까 이 대상자 상태가 변경이 돼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제일 잘하는 게 민간의 그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통합지원에 참여해서 의견을 또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결정되면 회의 때 결정되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들도 민간에서 그 서비스 제공기관의 좀 역할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제 뭐 매일 서비스가 들어가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거나 자주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의 상태를 제일 이렇게 빠르게 알 수 있는 데가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모니터링 하시다가 대상자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나 뭐 아니면 서비스 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본청이나 읍면동에 알려서 다시 한번 통합지원경을 변경하거나 그런 일들을 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수행해 주시게 됩니다. 통합돌봄에서. 그래서 이 통합돌봄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본청, 읍면동, 뭐 그다음에 보건소,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 공단들이 좀 함께 일하는 구조가 되어야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앞에서 제가 말한 사례 그 정도의 대상자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체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통합돌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더 높아요. 이렇게 뭐 호스피스, 생애 말기 대상자까지 뭐 여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지역 완결형 돌봄 체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아직 이제 우리가 아장아장 걸음말 걷는 수준에서는 최소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체계 잘 만들고 좀 필요한 서비스 보충해서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좀 지역사회에 있을 만한 분들은 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사업의 주요 이렇게 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